기획재정부, 미래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정보 결정권입니다.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7월까지 제공된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 걸려오는 금융회사의 연락을 고객이 전면 거부할 수 있는 두나콜 체계가 구축됩니다.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파기, 보완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거래 중이라고 하더라도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비하거나 신용정보 관리인이 CEO에게 보고를 소홀히 하면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CEO 역시 보고를 받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위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금융회사는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관리 소홀로 정보를 유출하면 5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파기하는 단계까지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 단계에서부터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정보의 수집 단계부터 최소 필요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필수적인 10개만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가족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의 경우는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데 주민번호는 최초 가입 시에만 전자단말기 직접 입력, 콜센터 활용 등을 통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 시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고객이 기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3자와 선택적 3자를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그 3자에게 왜 정보를 전달했고 어떻게 이용되고 언제까지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 정보를 제공받은 3자가 언제 제때 파기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분야를 금융으로 한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현호석 부총리는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TF들을 통해서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보완 대책이 나오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대책이 미흡했다라기보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경한 대책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토대로 다시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권순우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업정지를 앞둔 이동통신사들의 재고떨이에 보조금 전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판매점들은 생계 위협을 못 참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영업정지는 시작도 안 했는데 후폭풍부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또다시 휴대폰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옵티머스 뷰2 등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단말기가 영원, 공짜로 뿌려졌습니다. 올해 출시된 신모델 갤럭시 노트 네오 3에도 상한선의 2배가 넘는 보조금이 지급돼 14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통신사들은 오는 13일부터 사상 최장 기간인 45일 영업정지에 들어가 신규 가입, 번호 이동은 물론 기기 변경까지 제한됩니다. 며칠 뒤면 영업 중단 사태를 맞는 업체들이 그 전에 재고를 소진하려 나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 통신사의 CEO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엄포도 매번 영업정지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벌이 약하다며 13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늘리는 추가 제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 오히려 이득이지만 영업정지가 길어질수록 타격을 받는 단말기재 조사와 휴대폰 판매점들은 애가 탑니다. 피해가 있는 게 엄청난 거죠. 소상인들은 다 피해 고민하겠죠. 왜냐면 1년 벌 걸 그때 다 까먹으니까. 가격대가 뭐 500개 되는 데를 직원들 조심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쉬어도 1000만 원이 많이 났을 때는 자기가 휴대폰 판매점들로 구성된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가 추가 제재를 발효하는 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제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불법이 되고 벌을 내린 통신사는 이익이 되는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 이를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입니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집주인들의 불만이 거센데요. 주택임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상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임대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집주인들은 소위 주판날 튕기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점차 세금 부담이 커질 걸 우려해 집을 팔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혹자들은 집을 팔아야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의 대체 투자처로 상가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낼 바에야 좀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가로 사람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주택가격이 좀 주춤하고 새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 쪽이라든지 토지 쪽으로 문의를 하는 자산가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구나 신도시 등 입지가 좋은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가 수요가 많은 위례, 광교 등 신도시의 경우 인기 상가에 웃돈까지 붙는 상황. 다만 전문가들은 상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미분양된 상가도 여전히 많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아직 주택 전월세와 관련된 과세 부분이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정부 대책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과 엇박자가 심하다는 건데요. 주택 대책은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고 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사이 KT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책 발표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5일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 발표 직후인 26일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음 날에는 가계부채 경감 대책이 나왔습니다. 3월 첫 주에는 전주에 발표된 임대차 대책의 보완 방안과 M&A 활성화 방안이 연이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오늘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이어 수요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큼직한 대책들이 일주일에 2개꼴로 시간을 다투듯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 나온 주택 임대차 시장 보완 조치입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후속 조치로 가장 먼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세에 따른 전월세 임대소득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 불과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오늘 나온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사실 뒤통수 대책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던 지난 6일 KT 고객 1,200만 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또 뚫렸습니다.
대책 발표 당일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처지입니다.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 분야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계획 추진에 대한 부담감에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신뢰성만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 국내 대표 주류 업체인 화이트진로가 최근 실적 악화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빼앗긴 데 이어 소주 점유율까지 정체에 머물면서 급기야 조직 축소와 임금 삭감의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최보용 기자입니다. 화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인 드라이 피니시디, 싸이에 이어 지드래곤까지 2009년 출시 이후 톱스타 광고를 지속하며 지난 5년간 마케팅과 영업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5% 안팎. 그 사이 기존 대표 브랜드인 하이트와 맥스마저 맥을 못 추면서 시장 주도권을 경쟁사에 빼앗겼습니다. 2010년 56%에 달했던 하이트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은 내리막길을 걷다 2012년 44%로 뚝 떨어지며 오비맥주에 역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30%대 초반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급기야 하이트진로는 조직 슬림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맥주 영업직 임원 40여 명 가운데 대여섯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한 데 이어 20% 안팎의 임직원 임금 삭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매 영업을 담당하는 지점 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곧 기존 맥주 리뉴얼과 신제품 출시로 전세 역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쟁사 오비맥주의 신제품 출시와 막강한 유통망을 가진 롯데와 신세계의 맥주 시장 진출까지 가시화되면서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맥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이트진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만도가 품질 등급 하락으로 현대차 신형 소나타에 대한 납품에 실패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매출의 50%나 차지하던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소나타. 그동안 소나타의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엔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만도의 부품이 주로 장착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소나타부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도가 이들 부품을 신형 소나타에 납품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줄곧 소나타에 대한 납품을 이어오던 차에 갑작스러운 납품 퇴짜는 만도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실패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품질 악화입니다. 현대차 내부 평가에서 만도의 등급은 지난 2012년 최고 등급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품질 관리 시스템의 판정 결과 만도는 불량률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만도는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상승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만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부품 납품은 급증한 데 반해 설비 자동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생산 품질은 정체됐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한 품질 문제가 신형 소나타 납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파가 없으니까 선별대제를 하고 그리고 손으로 카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 피로죠. 피로감이 누적돼갖고 불량률이 많이 올라갈 경우도 있죠. 만도가 한라그룹의 유일한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 악화와 그에 따른 납품 중단은 한라그룹 전체의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품질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라그룹과 만도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영민입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발하며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진료 대란은 없었지만 의료계가 오는 24일 파업 재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진료 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서울 성산동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한창의 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참여한 탓입니다. 휴진 참여로 오늘 하루 문을 닫은 전국의 동네 병원은 8,300여 곳. 세종 지역이 휴진율 6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과 제주, 경남과 충남 지역도 50%를 넘나듭니다. 대형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등 530명 가운데 200여 명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63개 병원 7,200명.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 본관에만 11개 대학병원 전공의 1,600명이 모였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지난 의학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 그나마 파업이 하루에 그치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진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부처의 압박에 밀려 이제는 원격 진료가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안전한지, 그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부 역시 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들의 면허 박탈과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는 그러나 오는 24일부터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원식입니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의 눈과 귀는 김중수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보다도 이주열 차기 총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5월 이후 연 2.5%로 줄곧 동결된 기준금리. 사실상 이달에도 금통위 결정은 10개월 연속 동결일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라는 점에서 금리 결정 이후 이어지는 기자회견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중수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 회의 주체인데다가 지난 2월 금통위 시점과 비교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오히려 다소 개선된 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주열 차기 총재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중도파 혹은 중도매파로 다소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시각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주열 하는 총재 내정자가 과거에도 하는 데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4월, 5월에 정부의 입김에 의한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크게 약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경제 지표에 좀 향상이 돼서 더 주목해서 통화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정자는 부총재 재직 시절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된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차기 총재로 지명된 뒤에도 관련된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때문에 오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정자가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내정자에 대한 자격 검증은 재산 증가와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정자의 재산은 약 17억 9천만 원으로 지난 2012년 4월 한국은행 퇴임 당시보다 3억 6천만 원가량 늘었고 그의 아들은 지난 2007년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해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코스피가 2011년 8월부터 2년 6개월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중국 경제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우리 증시가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침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종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 중국 경기 둔화,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려는 일본 정부의 몸부림,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해외 변수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끝없는 주식형 펀드 환매처럼 내부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의 박스권은 햇수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과연 무엇일까? 미국이 살아나고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글로벌리 교역량 자체가 이제 바닥권은 넘어선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를 발목 잡고 있던 어떤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중국의 하락, 거기다 교역량까지 바텀업 하는 거라고 보면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목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버블7 지역의 아파트까지 반등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 회복을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는 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 국내 경기 회복 추세를 연장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전물가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이 상당히 좀 약세 국면이 지속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선진국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조선과 화학, 건설, 철강 등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박스권 탈출은 이들의 실적 회복이 확인되는 2분기 말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 급감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적인 카드사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손 충당금 부담 감소 등 영업 외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는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망이 무척이나 어둡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카드사들의 실적은 호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카드사의 단기순이익은 1조 6,5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6,98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이어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SK카드는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반면 롯데카드는 전년 대비 33.8%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이 리볼빙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이면서 카드사들이 충당금을 쌓을 수 있었고 대손 비용이 8,700여 원가량 감소한 게 이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감소한 영향 역시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 이런 부분들은 장사해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강화된 충당금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12년 중에 미리 적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손 비용이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선방했지만 올해 전망은 무척 우울합니다. 올해 초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영업이 장기 중단됐고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신규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카드업계 전체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올해는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영업정지, 카드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사고카드 3사의 영업정지가 풀린 뒤에야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울한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삼성토탈이 최근 한국석유공사의 송유관 지부를 매입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휘발유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정유사로서의 모습도 갖춰 30년 이상 이어왔던 국내 정유 4강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삼성토탈은 현재 휘발유 완제품에서 첨가물이 하나 빠진 반제품을 만들어 석유공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여기에 첨가물을 넣어 휘발유 완제품을 만들어 시가보다 저렴하게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에 지난 2012년 3%에 불과했던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18%까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토탈의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은 지난 2012년 4만 배럴에서 지난해 12만 5천 배럴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토탈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달부터 완전한 휘발유를 만들어 석유공사에 공급합니다. 반쪽짜리가 아닌 완제품을 생산하는 진짜 정유사가 되는 겁니다. 석유공사가 부채 감축 차원에서 내놓은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2.26%도 93억 원에 매입해 제5정유사가 되기 위한 인프라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정유업계 4강 과점 구도에 삼성토탈의 참여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삼성토탈은 하반기부터 경유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상표 주유소가 없어 공급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를 석유협회가 나서서 기존 정유기업들과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가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여부가 이제 저희 총회 의결 사항이라서 총회를 열어서 이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 총회가 실질적으로 한 2, 3월에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날짜가 안 잡혀가지고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정유산업에 진출한 탓에 정유사사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영향이 큽니다. 삼성토탈이 석유 제품 생산 시설과 송유관을 포함한 인프라까지 갖췄지만 기존 정유기업들의 견제로 국내 제5정유사의 꿈을 이루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2월 수출 부진 여파에 급락해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84포인트 내린 1999.06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1% 급감했는데 이는 7.5%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입은 10%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229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한편 중국 위안화 가치는 장중한 때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외환 당국이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진 탓입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료계가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에 눈을 감고 결국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점, 비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국책연구소와 학계, 금융기관 등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은 총재의 주된 역할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경제성장률 제고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 안정이 31.8%, 외환 부분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9.1%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장년층 채용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1.8%가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중장년 직원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70.3%는 업무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대 규모의 선박 명명식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새로 건조한 선박에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 행사를 열고 세계 최초로 선박 5척의 이름을 한꺼번에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계의 하루 최다 명명 기록은 4척으로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월간과 주간 최다 명명 기록을 각각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에 명명된 선박은 1,500TU급 컨테이너선 3척과 13,800TU급 컨테이너선 2척으로 오는 20일부터 선박 인도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전형적인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은 제법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해 걱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MTN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